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하루만 더 있으면 금요일입니다. 네. 자, 파더백님, 설레이는 백억님이 이번 주부터 테슬라 분할 매수를 시작했는데 저도 드디어 테슬라 주주가 되어보네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그죠? 그동안에 못 사셨던 분들이 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시겠지만 또 못 산 분들 아니면 또 우리 애들한테도 좀 사주고 싶었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죠? 이런 조정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가 보면 사고 싶은 자산이 되게 많아요. 그죠? 금값 올라가면 금도 사고 싶고 아파트 어디가 올라간다 하면 또 거기도 사고 싶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돈이 모여서 움직이는 자산은 그렇게 싸게 살 기회를 좀 잘 안 주거든요. 코로나라든지 아주 큰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때만 싸게 살 기회를 주는데 노멀한 경제 상황에서는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주식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한 2년마다 한 번씩은 주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작년 8월 5일 미국 확 밀렸을 때 팔란티어 22불까지 빠졌었거든요. 22불에 살 기회를 줬었어요. 8월 달에 그랬는데 한 4개월, 5개월 뒤에 그게 120불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은 좋은 주식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싸게 사는 기회는 뭔가 무서운 얘기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YS 초이 759님께서 독일어를 작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독일어로 뭘 쭉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제어 게르트 헤르팍 미스터 팍인 것 같고요. 잘 못 읽겠습니다. 이히 분쉐 이넨 폰 헤르첸 게준타이트 운트 글릭 피어 제덴타크. 그래서 제가 요걸 카피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물어봤더니 존경하는 박씨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판다고고님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나스닥 3배 TQQQ, 채권 3배 TMF는 수익 났는데 가스 3배짜리, 위즈눔 트리 내추럴 가스 3배짜리 해서 도로 다 잃었다고 합니다. 3배짜리는 정말 저점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죠? 어제 3배짜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웜의 신박에서 쭉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웜의 신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나온 건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SMR 항상 큰 패러다임 변화를 잘 봐야 되는데 이제는 에너지의 큰 패러다임이 이 SMR로 좀 바뀌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현대건설에서 한미합작으로 짓는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상속세 공제 제도 개선안이 나왔더라고요.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일괄 공제 10억, 잔여 공제 4억 뭐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내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2030 세대들 자산 70에서 90% 재테크 올인. 근데 국내 주식보다 미증시, 코인의 베팅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재테크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요 기사 읽으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단독 회사채 거품 키우는 증권사 출애경제.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는 저희가 채권을 좀 많이 살 생각이거든요. 약간 수비 모드로 들어갈 건데 여기 회사채 거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단독 군함 급한 미국 국방장관 3월 한국 조선소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누군가 얼굴이 안 떠올랐는데 이분이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아마 임명을 한 분인가 보다, 그죠? 헤그세스 방한 일정 조율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방한 시에는 한국 조선업계와의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 협력,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방산업계 관계자는 26일 헤그세스 장관 측으로부터 한화 오션 등 한국 조선업체에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다음 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헤그세스 장관 방안을 협의 중이며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관계자도 얘기했는데 다음 달 하순에 일본에서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있군요. 이 회담을 한 뒤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방한을 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장관급 인사 중에서는 첫 번째라고 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을 모색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군력 재건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가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해서 생산 능력 등을 파악해 간 적이 있다네요. 벌써 지난해.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 재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 수년간 해군력을 급격히 늘린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해양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3년 중국 군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에 219척을 추월을 했죠. 함정의 질은 미국이 여전히 앞서지만 이대로면 중국에 해군력 1위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2054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1,500조를 투입해서 신규 군함 364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죠. 자, 문제는 미국의 자체적인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MRO 역량이 괴멸적인 상황이라는 점인데 미 해군 자체 평가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조선 생산량은 10만 톤 정도로 중국의 0.4% 수준입니다. 0.4%. 미 해군 군함의 약 25%가 2010년 이후 진수된 데 비해서 중국은 약 3배인 70%가 신규 군함입니다. 신규. 이에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에 소명을 내밀고 있고요. 특히 조선업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꼽히고 전화까지 하셨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을 방문해서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소를 찾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화오션이 한화시스템과 함께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 현대중공업도 미국 현지 투자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의 방안이 신규 군함 수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고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관계자는 아직 미국이 한국 조선업체들과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기에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했고요. 미 군함 건조를 미국 내 조선업체에만 허용한 이 번스 톨리프슨법이죠. 톨리프슨
이 발음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톨리프슨. 예, 번스 톨리퍼슨법을 수정하는 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지만 법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헤그세스 장관이 거론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압박용 카드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그 기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조선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방장관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뭔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중에 아마 보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단독이라고 돼 있는데 회사채 거품 키우는 증권사 출혈경제. 주식 투자든 뭐 무슨 투자든 우리 투자자들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사실 요거죠, 그죠? 거품. 네, 거품입니다. 자, 여기 표는 밑에 내용 보면 안 나올 거니까 LG엔솔하고 뭐 GS에너지 회사채 발행 직후 저가 매도 사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증권사가 회사채 주관 대가로 발행 기업의 요구대로 회사채를 인수했다가 발행 직후 매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네요. 이로 인해 회사채 발행 금리가 왜곡되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회사채 수요 예측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 어제도 미국에서 7년짜리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2.6배 정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 큰 손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큰 손들이 참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래 썰렁해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내용 좀 읽어보겠습니다. LG엔솔과 HD,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SK매직, SK인천 석화 등이 올 들어 발행한 회사채를 증권사들이 발행 다음날 인수 가격보다 오히려 싸게 시장에 내놨고요. 도매상이 매입한 상품을 더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셈이다. 네, 비유를 잘 하셨네요. 지난 14일 발행된 LG엔솔 2년 만기 회사채 6,400원어치는 닷새 만에 절반 이상인 3,800원어치가 시장에 쏟아졌는데 13일 발행된 GS에너지 2년 만기채는 사흘 만에 600억 원어치, 그리고 5일 발행된 SK지오센트릭 2년 만기채는 15일 만에 1,100억 원어치가 매도가 됐다. 회사채 수요 예측에 계열 금융회사 참여를 약속하며 수임을 따내는 캡티브 영업 관행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과거와 달리 증권사가 주관 D를 따내기 위해 손실을 보더라도 발행 기업의 요구 금리대로 회사채를 직접 떠안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회사채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금융사 물량의 70에서 80%가 주관 증권사 측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사채 시장의 이례적인 호황도 비정상적인 증권사 간 출혈 경쟁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한 증권사 사장은 회사채 발행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흐르자 일부 연기금은 회사채 수요 예측 참여를 중단했다면서 회사채 발행 금리가 왜곡되는 일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밑에 얘까지 좀 읽어볼게요. 지난 17일 L사 2년 만기 회사채 500억 원어치가 발행 금리보다 0.021%포인트 높은 금리에 매각이 됐고요. 발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매각됐다는 말은 그만큼 손실 보고 팔았다는 거죠. 금리 격차는 갈수록 커졌는데 900억 원어치가 매각된 18일에는 0.044%포인트, 2,400억 원어치가 발린 19일에는 0.06%포인트
벌어졌고, 지난 14일 이 회사는 1조 6천억 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한 직후 2년 만기 6,400억 원어치 가운데 3,800억 원어치가 사흘 동안 쏟아진 건데, 증권사들이 회사채 발행 주관을 대가로 인수한 L사 회사채를 곧바로 손절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금리가 가장 크게 벌어진 19일에만 증권사가 1억 4,400만 원의 손해를 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출혈 경쟁 속의 회사채 수요 예측 시장 왜곡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회사채 주관 딜을 따낼 때 보험사, 자산운용사, 캐피탈사 등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며 수임하는 캡티브 영업 관행이 선을 넘은 지 오래다. 발행사 요구 금리를 맞춰 주관증권사가 자기 자금으로 회사채를 인수했다가 곧바로 처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요 부분 그냥 이 얘기만 들으시면 저희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저게 뭔 얘기인가 하셨을 건데, 수혜측 있잖아요. 공모주 예를 들게요. 주식 공모 인수 주관, 이게 다 그 증권사 인수 주관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요. 신규 상장사 공모주부터 회사채도 발행 인수 주관 업무도 다 그 거의 같은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으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3만 원짜리예요. 3만 원짜리. 근데 3만 원 정도의 가치인데, 그걸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공모주 청약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공모주만큼의 수량 곱하기 공모가 하면 그 회사에 뭐 300억이 들어온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공모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니까.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요, 이걸 3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하면 400억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증권사가 상장사랑 인수주관 그 계약을 할 때 조달하게 되는 자금의 2% 아니면 5%를 수수료로 달라. 그러면 300억을 했으면 뭐 3%다 하면 335억 해가지고 90억 맞나요? 300억, 30억, 9억 정도 받는 거죠. 3% 하면. 근데 400억을 하면 4만 원으로 공모가를 올리면 400억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12억을 번다. 그러면서 공모가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조치들이 나왔었는데, 인수주관 업무를 맡았던 증권사가 공모주 일부 물량을 강제로 떠안고, 그 중에서 그 물량을 한 달 안에는 못 팔게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그 공모가를 정하면 이런 이해 상충의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요 예측을 저희 같은 운용사한테 공모가 밴드가 3만 원에서 2만 7천 원에서 3만 3천 원 정도입니다 하면서 수익가치, 상대가치, 자산가치 따져서 밸류에이션은 요 정도입니다 하면, 운용사들이 야 이거는 받으면 6만 원 갈 것 같은데 하면, 그러면서 이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북빌딩을 통해서 가지고 공모가가 정해지거든요. 증권사가 함부로 못 정하도록.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밴드 자체로 아예 뭐 4만 원, 3만 6천 원에서 4만 4천 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비싸면 야 저거 들어갔다가 사면 물려,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회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채 이 인수주관 물량을 따오기 위해서 뭐 1,600억, 뭐 1조 6,400억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6,400억의 회사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우리 주세요, 우리가 해드릴게요, 막 이러다 보니까 수수료도 좀 쌀 거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재고가 남아들어서 생산을 해도 손해인데도 막 찍잖아요. 왜냐하면 고정비 때문에
고정비 때문에 생산 안 하면 오히려 더 손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인수주관 업무를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의 뭐 남지 않더라도 일단은 따오는 게 중요해. 뭐 이러다 보면 그 갑과 을의 위치에서 발행하는 회사에다가 저희가 금리 최대한 좀 높게 해서 발행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는 높게가 아니라 금리는 낮아야 되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리만큼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지금 회사채 금리가 AA 기준으로 지금 2.7에 발행되는데 저희가 2.6 해드릴게요. 근데 2.6 하면 뭐일까요?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하면 저희가 자산운용사, 보험사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같은 입장에서는 저 금리가 너무 낮은데 들어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높은 가격에 발행이 됐으니까 그걸 떠안은 회사들은 사자마자 그냥 손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금융 계열사들이 다 자기 돈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돈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상장돼 있는 회사에서 계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회사들을 떠가지고 사자마자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또 손절치고 이러면 이게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열사 돕기 위해서 회사의 가치. 그러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다 이게 훼손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채권 많이 하시잖아요. 채권 많이 하시니까 채권도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잘 따져보고. 이 채권 얘기는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에 좀 투자해야 된다 싶을 때 그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자산 70에서 90% 재테크 올인, 국내 증시보다는 미증시 코인에 베팅, 대한민국 2030 리포트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2030 청년 30명 심층 인터뷰. 요거 말고 좀 다른 기사들도 있는데 일단 재테크 관련된 기사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과거처럼 우상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안합니다. 결혼도 하고 내 집도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돈을 불릴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네. 직장인 김민주 씨 얘기입니다. 24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 씨는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을 했고 월급의 절반가량을 ETF에 투자하거나 정책금융상품이 청년 도약 계좌에 납입하는 데 쓰고 있는데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만으로는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고 대학생 시절에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무조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24살에 이걸 깨달았다는 말은 아주 스마트한 대학생이다. 그죠? 청년입니다. 졸업을 했으니까 대학생은 아니네. 자, 2030 세대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각자의 활로를 찾는 게 필수라고 얘기하고 회계사인 김주선 씨는 경제 성장은 멈췄고 미래 먹거리로 삼을 만한 산업은 아예 없다고 본다. 이건 좀 잘못된 얘기죠. 아예 없지 않습니다. 박정원 씨가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것도 미래 전망을 어둡게 봐서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취업을 해도 될까 해도 될까? 회의가 들었다. 무조건 취업은 해야죠. 대학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교수를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공무원, 공사 취직하는 게 한때가 아니고 지금도 그죠?
대기업 직장인 김세희 씨도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이 서서히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집값 상승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는데 국내 방산 대기업에 재직 중인 김강혁 씨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 나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것도 일부 현상만을 보고 노력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네, 논리적으로 일반화의 오류죠. 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여기서 왜 집값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부 지역에 아파트가 막 오르잖아요. 집 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누가 사는가를 보면 우리나라에 중국은 1년에 1,400조를 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만년 무역 적자국 아니잖아요. 아까 미래성장사는 없다 했잖아요. 지금 피부 미용 기계 보면 미국의 인모들을 제끼고 시가총액 막 3조, 2조 주가가 5배, 10배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기업들. 그리고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 그리고 전문직에서 또 돈을 잘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돈이 생겼을 때 돈의 가치가 계속 이제 떨어질 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나마 핵심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걸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사실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화폐개혁에 관한 부분인데 화폐개혁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화폐개혁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가들이 이거 화폐개혁까지 하면 큰일 나겠네 하면서 중국은 이미 5년 내내 금을 사모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자산가의 눈에서 봐야 됩니다. 자산가의 눈에서.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이 자산가의 눈높이로 바라볼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만 갖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산가의 눈으로.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부자 마인드. 부자의 눈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생 신성혁 씨는 세계가 반도체, AI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분투하는데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2030 청년들은 공격적인 재테크를 통해 스스로 미래 안전판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은행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등의 자산의 상당액을 투입하는 시기인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요한 씨는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70%가량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김 씨는 국내 주식은 4년 전에 투자한 게 전부인데 아직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미래 먹거리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 개발자인 김시민 씨는 자산의 90% 이상을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데 그는 원금 손실 걱정이 있긴 하지만 보유 현금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2030 청년들은 최근 자신들을 향해 극우화됐다고 평가하는 시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것도 다 보면 일반화에 오르죠. 그죠? 50대가 다 어쩌고. 네. 거기 뭐죠? 386? 옛날에 386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예. 그죠? 거기 이제 386이 지금 586 이렇게 돼 있는데 586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최근 일부 인사는 보수 성향을 보이는 2030 세대를 겨냥해서 고립시켜야 한다. 대화를 통해 구출했다 등의 표현을 쓰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2030 세대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진짜.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표다 보니까죠. 그죠? 유권자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 2030 세대들을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근데 2030 세대들하고 저는 축구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지금 걱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세대다. 2030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대다. 기존 좌우 논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선시하는 세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잘 보세요. 예, 뭐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합리주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정치적 이념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좌와 우라는 말을 쓰는 걸 갖다가 뭐 한쪽에서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뭐 또 진보 보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보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거치면서 극히 공산당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너무 확대 해석도 많이 하십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80년대를 지나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 이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던 80년대만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시잖아요. 근데 전쟁을 겪지 못한 우리 세대는 너무 아버지 생각이 너무 좀 한쪽으로 편협돼 있으시다 뭐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보수라는 좀 단어도 쓰고 뭐 보수가 또 그런 얘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80년대가 민주화 운동이 많았었잖아요. 그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고 내가 하면서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기득권적인 그걸 내가 받아야 된다. 그거는 전쟁을 겪으셨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이렇게 산업화시키는데 우리가 일조를 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두 분 다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세대, 저희 형님 세대들 다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저는 못했던 부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는데 그 묵묵히 그걸 하셨던 분 대다수의 분들은 정말 희생을 하시면서 묵묵히 계시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양쪽 다 정치적으로 그걸. 그러면서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혐오적인 단어들을 막 쓰면서 아까 뭐 극우도 있고 좌빨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를 일반화 시키려고 막 그래서 저쪽은 다 나쁜 이쪽은 다 나쁜 그런 거에 우리 2030 세대들이 보면 좀 정말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좀 합리적인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5,000%, 6,000%로 빠졌습니다. 너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와 우, 좌익, 우익 해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라는 뜻이잖아요. 새가 왼쪽 날개로만 날 수가 없고 오른쪽 날개로만 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좌와 우의 개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진보와 보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장? 아니야. 한쪽이 성장이 너무 가다 보면 이 성장의 그 어떤 프레임이나 밸류 체인에 이 속해 있지 못한 분들이 계속 이렇게 처지게 되잖아요. 처지게 됐을 때 이분들한테
한테 우리가 좀 분배를 해야 되지 않냐. 예, 그게 이제 좌잖아요.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 이게 좌우거든요. 저는 다시 좌우 개념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가 좌라고 얘기하는 쪽, 뭐 진보라고 얘기하는 쪽, 그쪽 보면 저분들이 오히려 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보수라고 얘기하는 쪽 보면 뭔 보수? 뭘 보수?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도 이 좌와 우에 대한 명확한 개념으로 가지고 성장과 분배, 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만 뭐 정치적 표를 위해서 세대 간의 갈등, 뭐 이 갈등 조작이잖아요. 옛날에는 지역으로 막 갈라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세대 간에 막 그런 거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동생들이고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좀 좋은 정치 문화를 이번에 좀 잘 만들어서 좀 물려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좋은 정치가 뭘까요? 그러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세종대왕 훈민정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여삐 여고요. 가엾이 여겨서. 그런 마음의 정치인들이 좀 많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괄공제 10억, 자녀 공제 4억, 상속세 중재안 내놓은 정부. 이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기사 읽다가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영 마음이 찜찜하네요. 자, 일괄공제 10억, 자녀 공제 4억, 상속세 중재안 내놓은 정부. 정부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는 낮추면서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대로 자녀 공제 한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고요. 정부는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현재 5억 원과 5천만 원인 일괄 공제와 자녀 공제를 각각 10억 원과 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행 지금 보시면 현행은 일괄 공제 5억입니다. 5억.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 그리고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성인 기준이죠. 근데 일괄 공제를 8억으로. 근데 정부에서는 10억으로 하자. 배우자 공제 5억이 아니라 10억. 최저 한도를 아예 삭제? 그리고 자녀 공제를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야당이라고 할게요. 야당은 인당 5천인데 정부 대안은 인당 4억.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일괄 공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시한 방안 8억보다는 2억 원 높아졌고요. 자녀 공제는 작년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5억 원보다 1억 원 낮아졌네요. 원래는 5억이라고 얘기했었군요. 이런 정부안은 28년째 그대로인, 그럼 28년 동안 상속세 공제액이 그대로였어요? 아니, 28년이면 물가가 10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10배 올랐는데? 여야 의견을 수용하면서 상속공제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안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됐고,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5억 원의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네, 민주당은 10억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배우자 공제 최소 한도는 홀로 남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자녀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세정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가 사라지면 배우자 상속세 공제는 법정 상속분,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상속 재산의 60%와 30억 원 가운데 적은 액수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18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에는 민주당 안대로면 배우자가 상속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 한 명이 유산을 물려받더라도 상속세는 낼 필요가 없고 일괄 공제 8억 원에 배우자 공제 최저액 10억 원을 합치면 상속세 공제액이 18억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 안대로 제도를 바꾸면 일괄 공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가 되고 물론 배우자가 자식과 함께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면 공제액이 20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나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 폐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산취득세 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요 부분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자 28년 됐다고 했잖아요. 28년. 제가 상속세, 증여세, 특히 증여세라도 빨리 낮추라고 이 얘기를 그동안 했었잖아요. 내수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쌓인 자산이 많습니다. 그 자산이 많은데 자산의 그 편중이 어디로 돼 있죠? 예, 저희 부모님 세대 위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동생이 아직까지 40대 중반이거든요. 예, 애들 어려요. 중학생, 초등.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을만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졸업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막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가 세금 다 내면서 모은 재산이잖아요. 세금 다 내면서 집을 갖고 있더라도 재산세 다 내면서 갖고 있는 그러면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자녀한테 증여를 통해 가지고 상속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거니까 증여를 통해서 한 30% 세금 내고 증여를 통해서 빨리 밑으로 해야 밑에 세대들이 아까 우리 20, 30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20, 30대면 딱 좀 나이가 50대, 60대잖아요. 그랬을 때 너네들 돈 쓸 일 많을 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30% 세금 내고 그러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세금 다 내면서 받았고 우리나라가 보면 부모님들이 특히나 사실 자녀들 위해서 그죠? 희생하면서 많이 사셨잖아요. 그렇게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자 10억 그냥 간단하게 10억으로 해서 이 공제 제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 10억으로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17억 정도 벌어야 되죠. 17억 정도를 벌어야 세금 떼고 국민연금 4대 보험 다 떼고 어떻게 안 먹고 하나도 안 먹고 해서 10억을 정말 그렇게 허리짓 졸라매서 모았어요. 우리 애들 대학 보내고 뭐 우리 애들 나중에 결혼할 때 전세금이라도 주려고 그렇게 모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았는데 그 세금 다 내고 해서 모은 돈을 또 자녀한테 줄 때 50% 세금을 내고 5억 물려주고 그 5억이 배우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배우자 공제 제외하고 나머지 또 세금 왕창 내고 그 배우자가 또 애들한테 내고 이러면 세금으로 다 그렇게 뜯기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랑 이런 세금 제도를 보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착하다. 네. 저렇게 열심히 애들 위해서 저렇게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또 세금 저렇게 왕창 내고 이 세금이 저는 이 세계에서 이렇게 고율의 상속 증여세를 내는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일본 싫어하면서 뭐 왜 이런 거는 일본 따라 하는지. 이런 게 내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내수. 돈을 써야 하는 지금 20, 30, 40대 세대들한테 자산이 많은 부모님 세대들이 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려서 주잖아요. 그걸로 이제 쓰잖아요. 애들 둘이 키우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애들이 얼마나 돈 많이 먹어요. 그냥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거 잘못 보면 이게 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한미 합작 SMR 짓는다. 이 SMR이 제가 계속 이거 보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했을 때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현대건설이 한미 에너지 동맹에 기반한 이 SMR 300 모델 상용화에 나서는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을 강화한다. 사실 원전 건설에 최대 경험이 있는 회사는 현대건설이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하이브리드도 바뀌는데 독일 자동차 강국 했다가 요즘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방식, 옛날의 1등은 의미 없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빠르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비슷하니까, 소형 원전이든 큰 원전이든 비슷하니까 현대건설이 과연 이 패러다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네, 그걸 제가 보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현대건설은 홀텍과 미국 팰리세이즈 원자력 발전 단지 내 SMR 부지에서 미션 2030 행사를 열었는데, 이번 행사는 연말 착공을 앞둔 팰리세이즈 SMR 300 FOAK 프로젝트의 순항을 알리는 동시에 2030 이 앞에서 2030 얘기하다가 2030년입니다. 2030년 상업운전 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상업운전은 2030년이군요. 이번 SMR 프로젝트는 시카고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미시건주 코버트 내 팰리세이즈 원자력 발전 단지에 300MW급 SMR 2기를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해당 부지는 홀텍이 소유한 원전 사업지 안에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건설 부지를 최종 선정한 이후 지반 및 지질조사, 환경영향 평가를 비롯해 현장 맞춤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크리스 싱 홀텍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현대건설이 아랍에미리트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on time, on budget 으로 완수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성과라면서 체계화된 공급 역량과 세계적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를 토대로 미국 최초의 SMR 300 배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한우 현대건설은 2022년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전력 프로젝트 및 SMR 300 기술에 다각적인 투자를 했다면서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글로벌 SMR 산업에 신기원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사는 이날 확장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공동사업 추진 등 상호 협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땡큐 블랙웰, 엔비디아 예상 실적 상회도 7분기 만에 최저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HBM 올해는 맑음. 글로벌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중국발 딥시크 쇼크,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 해지 소식 등으로 불거진 AI 거품에 대한 우려를 호실적으로 진정시켰고요. 25년 회계연도 4분기 11월에서 1월이라고 했죠. 이번에 이 4분기에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다가 26년 회계연도 내년 2, 3, 4 내년이 아니라 2, 3, 4 올해 실적 예상치 역시 시장 눈높이를 웃도는 숫자를 제시하면서다.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심 밸류 체인으로서의 HBM을 공급 중인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올해 HBM 부문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 역시도 주가에 달력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다만 최근 7개 분기 중 가장 낮은 매출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과거보다 둔화한 성장세가 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포인트다.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매출 증가폭. 제가 주식은 미분값이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인 숫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최상무가 모닝 브리핑에서도 해줬었는데요.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매출은 우리나라 돈으로 56조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89센트 했고요.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평균 매출 380억 달러에 비해서 393억 나왔으니까 3.3% 높은 수준이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84였는데 0.89가 나온 겁니다. 자, 실제 기대치를 집계하는 어닝 위스퍼가 제시한 위스퍼 넘버가 0.89였는데 이게 월가 큰손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컨센서스. 여기서는 위스퍼 넘버는 0.89 정도 나올 겁니다 했는데 0.89 딱 나왔어요. 자,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AI 칩 매출은 1년 전 대비해서 93%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는 예상 시장 조사 업체 예상치보다는 5.8% 더 많은 수치였고요. 4분기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이미 예상된 점이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26년 회계연도 2, 3, 4의 예상 실적에 쏠려 있는 거죠. 뭐 저희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에 집중을 했던 거고요. 엔비디아는 매출이 43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LSEG 예상치 417억 8천만 달러에 비해서 한 3% 정도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최신 AI 칩 블랙웰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기 때문인데, 엔비디아가 4분기에만 블랙웰과 관련한 매출이 11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블랙웰 관련 매출이 꽤 비중이 높아졌네요. 젠선황 CEO는 엔비디아가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 확산 속도를 기록 중이라면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놀라운 수준이며 블랙웰에 대한 대규모 생산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Demand for 블랙웰이 amazing 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은 항상 예측치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측치보다 이번에 다 잘 나왔습니다. 자, 증시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으로 꼽았는데, 4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상승을 했는데, 지난 78%도 엄청난데, 그죠? 최근 7개 분기 중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죠. 이번 분기는 그러면 2월에서 5월은 65%. 이렇게 성장하는 걸로 나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13%포인트 낮아진다는 거고요. 이날 실적 발표에 이어진 어닝콜에서는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 관세 전쟁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라고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언급 잘못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제품 모든 거 다 중국에다가 수출하지 마.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요.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어제 3.67% 올라왔는데 시간에서는 주가가 그냥 고만고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웜의 신박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크게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로는
어떤 실적이 나와도 시간에서 뭐 급등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유동성 지금은 스퀴즈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조정받고 있고 그죠. 젠슨황은 하반기 블랙웰의 새로운 신제품인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될 예정이고 차기 AI 칩 루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3월 미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 GTC에서 밝힐 거라고 했네요. 3월 달에는 또 이 행사가 있네요. 또. 자, 엔비디아는 중국 저비용 AI 서비스 딥시크의 등장에 따른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 어닝콜에서 이 CFO가 딥시크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수요 자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인 만큼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에는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당장 엔비디아의 실적과 1분기 가이던스를 통해서 AI 거품론과 딥시크 쇼크는 좀 잠재워졌는데 국내 주요 반도체주가 부진 탈출의 기회를 잘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한지웅 키움증권 연구원은 빅테크의 이 시설 투자, 전략 여부 등 딥시크가 만들어낸 파장을 제대로 계산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면서 일단 엔비디아 주가와 나스닥 지수를 볼 때 눈앞에 닥친 추세 붕괴라는 큰 고비는 넘긴 분위기다라고 얘기했고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에 사용되는 최신형 HBM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하이닉스로서는 향후 AI 시장에 들이웠던 먹구름이 어느 정도 거친 것만으로도 주가에 가해졌던 하방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는데 하이닉스는 작년 HBM 판매 확대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수준인 23조 4,6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5세대 HBM3E 12단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을 통과한 뒤 2분기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엔비디아 항 제품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엔비디아의 매출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 이 그동안의 전자가 계속 엔비디아로 도대체 언제 가느냐 했는데 2분기부터 관련 제품, 요 제품에 대한 엔비디아향 제품 공급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되는 거는. 네, 요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이 생산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공장을 통해서 하는데 이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래저래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2분기에는 가능하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워맨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